국제 디지털 포럼. 세계 주요국 대표들이 앞다퉈 발표를 이어가는 자리에서 한국은 발표자 명단에 없었습니다. 단상에 오르지도 않았고 회의장 한쪽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을 뿐이었죠. 그리고 그 상황을 두고 중국 대표는 한국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회의장엔 낮은 웃음이 퍼졌고 누구도 그 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흘러 회의 마감까지 남은 시간은 단 10분. 그런데 그때 조용히 손을 든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한국인도 아니었습니다. 영국 출신의 한 교수가 천천히 일어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5분이면 됩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진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5분 후, 그 누구도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말없이 세계를 압도한 나라. 그 이름은 대한민국. 저는 그날의 긴장감을 지금도 피부로 느낍니다. 그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의 ITU 디지털 포럼이었죠. 국제전기통신연합 회의장은 세계 각국의 기술 전문가들로 가득 찼고 저는 한국 대표단의 일원으로 조용히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계의 기술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미래를 논하는 자리, 그곳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직접 목격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단상 위로 중국 칭화대학교의 러징웨이 박사가 올라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자신감이 넘쳤고 눈빛은 세계를 향한 야망으로 빛났습니다. 중국은 이제 디지털 문명의 중심입니다. 5G, AI, 모바일 결제, 모두 우리가 선도하고 있습니다. 러징웨이 박사의 목소리는 회의장을 가득 채웠고 청중들은 그의 말에 감탄했습니다. 그러다 러징웨이 박사가 슬쩍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물론 일부 소국도 있지만 예컨대 한국, 오늘 발표자 명단엔 없더군요. 그 순간 회의장에는 웃음 섞인 침묵이 흘렀고 제 가슴은 묘한 답답함으로 조여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무시당하는데 반박할 사람이 없다니. 바로 그때였습니다. 뒷줄에 조용히 앉아있던 한 서양인이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금발의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그 사람은 회의장의 모든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혹시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모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케임브리지 대학의 알렉산더 크레인 교수였습니다. 기술윤리학 분야의 권위자로 5년 전 서울대 초빙 교수로 한국에 머물며 우리나라의 시스템에 깊은 인상을 받았던 학자였죠. 사회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크레인 교수님. 정말 죄송하지만 시간이 10분밖에 남지 않았고 다음 세션 준비도 있어서. 크레인 교수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에는 무언가를 알고 있는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자신감이 담겨 있었죠. 딱 5분이면 됩니다. 사회자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러징웨이 박사는 자리로 물러나면서도 여전히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지만 크레인 교수의 눈빛에서는 뭔가 다른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가 노트북을 연결하는 동안 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5분이 한국을 향한 세계의 시선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그 순간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최지원입니다. 한국 디지털정책연구소의 연구원이죠. 그날 제네바 회의장에서 크레인 교수가 첫 슬라이드를 띄웠을 때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화면에는 눈으로 뒤덮인 서울의 도로가 펼쳐졌습니다. 폭설로 하얗게 변한 강남거리였죠.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아마도 이게 자랑할 만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담긴 웃음이었습니다. 러징웨이 박사의 입가에도 조소가 번졌습니다. 한국의 제설 자동 관제 시스템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크레인 교수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확신에 찬 어조의 회의장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그가 키보드를 조작하자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같은 도로 위에 수십 개의 움직이는 점들이 나타났고 각 점마다 실시간 위치와 제설 현황이 표시되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도시 전체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매일 보던 광경인데 이렇게 다르게 보일 수 있다니 신기했습니다. 서울에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 시민들이 깨어나기도 전에 이 시스템이 먼저 움직입니다. 기상청 데이터와 연동된 제설 차량이 자동으로 출동하죠. 주요 도로부터 시작해 이면도로까지 마치 혈관을 통해 혈액이 흐르듯 도시 전체를 순환합니다. 독일 대표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린 아직도 문자 돌리고 수작업인데. 그의 말에 주변 대표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우리에게 너무 당연했던 것들이 세계적으로는 얼마나 앞서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출근길에 눈치워진 도로를 당연하게 생각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부분은 시민 접근성입니다. 크레인 교수는 스마트폰 화면으로 전환했습니다. 시민들은 앱으로 제설 차량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집 앞 도로가 언제 치워질지, 출근길은 어느 경로가 안전할지 미리 알 수 있죠. 프랑스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파리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눈만 오면 교통이 마비되는데 크레인 교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진짜 힘은 하드웨어가 아닙니다. 소프트웨어도 아니죠. 그는 잠시 멈추고 청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시스템 철학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서울 시내의 다양한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심야에도 불을 밝힌 편의점, 24시간 운영되는 병원, 그리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대중교통. 한국 도시는 멈추지 않습니다. 시민의 삶이 멈추지 않도록 도시가 먼저 준비합니다. 화면이 또 전환되었습니다. 이번엔 폭우가 쏟아지는 서울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어 지하철역 입구에 설치된 자동 물막이 장벽이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죠. 홍수가 닥치기 전 도시가 스스로를 보호합니다. 센서가 수위를 감지하면 자동으로 작동하죠. 지하철 역사를 물로부터 지키는 겁니다. 호주 대표가 놀란 듯 속삭였습니다. 시드니 지하철은 비만 조금 와도 물바다가 되는데 중국 대표단은 미묘한 긴장감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러징웨이 박사는 팔짱을 끼고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그의 자신감 넘치던 표정이 조금씩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작은 승리감이 일었습니다. 크레인 교수는 마지막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폭설 속에서도 평소와 다름없이 일상을 살아가는 서울 시민들의 모습이었죠. 기술은 인프라가 아닙니다. 배려의 다른 이름입니다. 눈이 오든 비가 오든 한국인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이 시민보다 먼저 움직이니까요. 영국 대표가 크레인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스템이 실제로 효과가 있나요? 통계적으로요. 크레인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의 폭설 대응 시간은 지난 5년간 평균 37% 단축되었습니다. 눈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62% 감소했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신뢰입니다. 82%의 서울 시민이 이 시스템을 신뢰한다고 답했습니다. 회의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조소 섞인 웃음은 온데간데 없고 모두가 진지하게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비로소 우리나라의 일상이 얼마나 특별한지 깨달았습니다. 매일 당연하게 누리던 편리함이 알고 보니 세계가 부러워하는 혁신이었던 겁니다. 크레인 교수의 목소리가 다시 회의장을 채웠습니다. 그럼 이제 한국의 또 다른 일상을 보여드리죠. 그의 손이 키보드 위로 움직이며 다음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2분이 지났지만 아직 많은 이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크레인 교수의 다음 슬라이드는 놀라울 정도로 단순했습니다. 화면 가운데 단 하나의 QR코드가 크게 떠올랐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화려한 그래픽도 없이 말이죠. 청중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러징웨이 박사는 코웃음을 치며 속삭였습니다. 이게 뭐람? 한국의 혁신이라는 게 고작 QR코드? 저는 그 코드가 무엇인지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매일 사용하는 그것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외국인들에게는 그저 평범한 QR코드로 보였을 겁니다. 이것은 한국 시민의 일상입니다. 크레인 교수의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작은 코드 하나가 한국인의 삶 전체를 연결합니다. 병원, 은행, 행정, 교육, 백신 접종까지. 단 하나로 모든 것이 연결되죠. 싱가포르 대표가 자리에서 반쯤 일어나 질문했습니다. 진짜로요? 저 하나로 전부요? 그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싱가포르는 디지털 정부로 유명했지만 그조차도 놀랄 정도였으니까요. 크레인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실습했을 때의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방문 첫날 급하게 필요한 공공 민원 서류가 있었습니다. 영국이었다면 관공서에 가서 한참을 기다려야 했겠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서울 시내 어느 편의점에서든 발급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시계를 보는 신용을 했습니다. 걸린 시간은 단 3분이었습니다. 키오스크에 QR코드를 스캔하고 필요한 서류를 선택하니 바로 프린트되었죠. 영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회의장 뒤쪽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많은 대표들이 놀란 표정으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러징웨이 박사는 이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는 듯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반박했습니다. 우리 중국은 세계 최초로 디지털 화폐를 도입한 국가입니다. 위챗페이와 알리페이로 14억 인구가 연결되어 있죠. 그게 훨씬 더 혁신적입니다. 크레인 교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중국의 디지털 결제 시스템은 규모 면에서 정말 놀랍습니다. 하지만 최초와 최고는 다릅니다. 한국의 특별함은 단순히 기술을 가졌다는 점이 아니라
그 기술을 어떻게 시민 중심으로 통합했느냐에 있습니다. 그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한국 시민이 스마트폰 하나로 일상생활의 모든 것을 해결하는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은행 업무부터 처방전 발급, 정부 서비스 이용까지 끊김없이 이어지는 모습이었죠. 한국의 디지털 시스템은 기관이 아닌 시민을 중심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시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시민의 관점에서 통합했죠. 그래서 가능한 일입니다. 네덜란드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는 어떻게 하나요? 모든 것이 연결되면 보안 위험도 커지지 않습니까? 크레인 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매우 좋은 질문입니다. 한국의 디지털 시스템은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법과 함께 발전했습니다. 시민이 자신의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죠. 데이터는 공유되지만 허락 없이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는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스마트폰으로 병원 예약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70대 노인 스마트폰 사용률은 80%가 넘습니다. 디지털 소외 계층이 거의 없다는 뜻이죠. 일본 대표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도쿄에서는 노인들이 디지털 기기 사용에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 높은 사용률이 가능한가요? 크레인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디지털 교육에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동네 주민센터마다 노인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이 있고 시민들이 자원봉사로 가르치죠. 또한 어르신 전용 간편 메뉴가 있는 앱을 개발해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묘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평소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우리의 일상이 세계 전문가들의 눈에는 이렇게 혁신적으로 보인다니 말이죠. QR코드 하나로 모든 것이 연결되는 편리함. 그것이 우리의 자랑스러운 일상이었습니다. 독일 대표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디지털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은 어마어마했을 것 같은데요. 크레인 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정부 구현 비용은 GDP 대비 0.8%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한 경제 효과는 매년 GDP의 3.2%로 추정됩니다. 투자 대비 4배 이상의 효과를 내고 있죠. 회의장에는 진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여러 국가의 대표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시스템이 이렇게 세계적인 관심을 받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크레인 교수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디지털 혁명에서 중요한 것은 화려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 기술이 사람들의 삶을 얼마나 더 쉽고 편리하게 만드는가입니다. 한국은 그 점에서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진 가운데 크레인 교수는 다음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러징웨이 박사의 얼굴은 점점 굳어가고 있었고 그의 자신감은 조금씩 흔들리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크레인 교수가 보여줄 한국의 또 다른 모습이 무엇일지 기대감으로 가슴이 뛰었습니다. 화면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서울 강남역 새벽 2시 젊은 여성 혼자 귀가하는 모습이 CCTV 영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뭔가 범죄 영상을 보여주려는 건가 싶었지만 예상과 달리 그 여성은 CCTV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한국에선 이 손짓 하나가 집까지 따라가는 시선이 됩니다. 감시가 아니라 보호입니다. 크레인 교수의 설명에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프랑스 여성 대표의 눈이 커졌습니다. 파리에선 상상도 못하죠. 밤거리를 여성 혼자 걷는 것 자체가 위험한데 러징웨이 박사가 거만하게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우리도 전국에 CCTV가 수백만 대 깔려 있습니다. 베이징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죠. 크레인 교수는 차분하게 대꾸했습니다. 그건 감시용이죠. 한국은 시민을 감시하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겁니다. 이 시스템의 이름은 안심이입니다. 여성이 귀가할 때 불안하면 CCTV 앞에서 손을 흔들기만 하면 됩니다. 관제센터에서 집까지 CCTV로 따라가며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화면은 다음 영상으로 넘어갔습니다. 여성의 스마트폰 화면이었습니다. 이 앱을 통해 불안한 상황에서 버튼 하나로 경찰에 신고가 되고 GPS 위치가 자동 전송됩니다. 작년 한 해에만 이 시스템으로 3,000명 이상이 위험에서 구조되었습니다. 러징웨이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꿈틀거렸습니다. 그런 사소한 기능으로 뭘 자랑하는 겁니까? 크레인 교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시민의 안전이 사소한 겁니까?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화면에 새로운 영상이 떴습니다. 한국의 응급의료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은 응급 환자 발생 시 평균 7분 안에 구급차가 도착합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가장 가까운 응급실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죠. 병상이 있는지, 의사가 대기 중인지까지요. 독일 대표가 감탄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구급차 기다리다 1시간 넘게 걸린 적도 있어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러징웨이 박사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옆자리 중국 대표들이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됐습니다.
한국이 몇 가지 잘하는 게 있다고 인정하죠. 하지만 그게 다입니까? 우리는 우주 정거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크레인 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주 정거장이요. 훌륭하죠. 그런데 교수님, 우주에서도 카카오톡 됩니까? 청중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러징웨이의 얼굴이 이제는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크레인은 진지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지하철 터널 안에서도, 산꼭대기에서도, 심지어 비행기 안에서도 인터넷이 됩니다. 전 국민이 초고속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죠.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세계 인터넷 속도 순위였습니다. 한국이 압도적 1위였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하철 전 구간 오지가 터지는 나라입니다. 교수님이 자랑하신 중국 5G, 베이징 지하철에서는 어떤가요? 러징웨이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곧, 우리도 곧, 크레인 교수는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물론 중국도 대단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기술의 가치는 규모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얼마나 바꾸는지에 있습니다. 한국은 그 점에서 세계의 기준을 새로 쓰고 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중국 대표단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고 다른 나라 대표들은 놀라움과 존경의 눈빛으로 크레인 교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5분의 시간은 반쯤 흘렀지만 이미 회의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러징웨이 박사가 마지막으로 꺼낸 카드는 반도체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지만 여전히 자신감을 잃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핵심 기술은 반도체입니다. 중국의 시대가 옵니다. 우리는 반도체 굴기를 통해 미래를 주도할 것입니다. 크레인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AI의 두뇌가 중요하다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AI가 기억하지 못하면 그건 그저 쓸모없는 깡통에 불과합니다. 화면에 등장한 건 HBM, 고대역폭 메모리였습니다. 반짝이는 칩 위에 삼성과 SK하이닉스 로고가 선명했습니다. 전기차, 서버, 클라우드, AI, 그 모든 건 한국의 기억 위에 돌아갑니다. 세계에서 단 두 회사만 이 최첨단 메모리를 대량 생산할 수 있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죠. 일본 엔지니어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도 그거 없으면 플레이스테이션 못 만들어요. 러징웨이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우리 중국도 메모리 기술을 개발 중입니다. YMTC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크레인 교수의 표정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기술 격차가 3년입니다. 반도체 업계에서 3년은 영원과 같습니다. 그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중국 최고급 스마트폰의 내부 부품 사진이었습니다. 화웨이 최신 폰 내부에 SK하이닉스 메모리가 보이네요. 샤오미는 삼성 메모리를 씁니다. 오포도, 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자존심도 결국 한국에 의존하고 있는 아이러니죠. 회의장에서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중국 대표단은 굳어버린 얼굴로 앉아 있었고 러징웨이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더 놀라운 건 중국의 AI 칩들도 결국 한국 메모리를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바이두의 쿨룬 칩도 SK하이닉스 HBM을 쓰고 있죠. 자체 메모리로는 성능이 안 나오니까요. 미국 AI 전문가가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정확합니다. 엔비디아 GPU는 유명하지만 HBM 없으면 그냥 쓸모없는 쇠덩어리예요. 작년에 SK하이닉스 공장에 화재가 났을 때 실리콘밸리가 발칵 뒤집혔죠. 크레인 교수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중국이 없어도 세계는 돌아갑니다. 하지만 한국이 없다면 어떨까요? 지난 2019년 일본이 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을 규제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화면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한국 수출 규제 직후 폭락한 일본 소재 기업들의 주가였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압박하려 했지만 결국 자기들이 더 큰 손해를 봤습니다. 왜일까요? 한국이 없으면 그들의 소재도 쓸모없어지니까요. 독일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자동차 산업도 한국 배터리와 반도체 없이는 미래차를 만들 수 없습니다. 러징웨이 박사는 완전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옆자리에 앉은 중국 대표들도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크레인 교수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세계 반도체 특허 순이었습니다. 삼성이 압도적 1위였죠. 삼성전자는 미국 특허청 등록 기준 5년 연속 2위입니다. 1위는 IBM이고요. 중국 기업은 10위 안에도 없습니다. 특히 차세대 메모리 분야에서는 삼성이 특허의 40% 이상을 보유하고 있죠. 러징웨이는 이제 완전히 패배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붉은 넥타이는 이제 어깨에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크레인 교수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마쳤습니다. 기술의 진정한 가치는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것.
그것이 한국 기술의 철학입니다. 회의장에는 감탄과 존경의 기류가 흘렀습니다. 중국 대표단만이 침묵에 잠겨 있었고 다른 모든 나라 대표들은 크레인 교수의 발표에 깊은 인상을 받은 듯했습니다. 이제 한국 시스템의 진정한 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크레인 교수가 화면을 전환하자 한반도 지도 위에 붉은 점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강진 발생 경고창이 떴고 이어서 대한민국 전역의 모든 스마트폰이 일제히 울리는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재난이 오면 한국은 국민 전체가 한 몸처럼 움직입니다. 호주 안전청 대표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우리도 재난경보 시스템이 있지만 이렇게 즉각적이진 않아요. 크레인 교수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국가가 지시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반응하는 겁니다. 지진계가 진동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전국 모든 휴대폰에 경보가 발송됩니다. 4.0 이상의 지진은 10초 내에 전 국민이 알게 되죠. 러징웨이가 어깨를 으쓱하며 끼어들었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특별한가요? 크레인 교수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특별함은 이런 시스템이 일상에 완전히 통합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화면이 바뀌어 선거일의 한국 모습이 나왔습니다. 공항에서 비행기들이 대기하고 직장인들이 투표를 위해 일찍 퇴근하는 모습이었죠. 선거날 비행기가 멈추는 나라, 시험날 교통이 달라지는 나라, 이건 훈련이 아닙니다. 문화입니다. 영국 정치학자가 궁금해했습니다. 선거날 비행기가 멈춘다니 무슨 뜻인가요? 크레인 교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선거일에 해외에 있는 국민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항공사들이 자발적으로 국내선 일정을 조정합니다. 국가적 행사에 기업들이 스스로 협력하는 거죠. 일본 대표가 감탄했습니다. 대학 입시날 지각생을 위해 경찰차가 에스코트해준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사실인가요? 크레인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수능날 늦은 학생이 있으면 경찰이 직접 태워주죠. 모든 시스템이 그 중요한 순간을 위해 함께 움직입니다. 화면에는 홍수 속에서 구조 작업을 하는 소방관들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태블릿으로 도시 전체의 침수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재난 발생 시 모든 공공 CCTV가 재난 모드로 전환됩니다. 소방관들은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상황을 파악하죠. 그리고 이 모든 정보는 시민들의 스마트폰에도 실시간으로 공유됩니다. 캐나다 대표가 물었습니다. 시민들에게 공유된 정보가 혼란을 일으키지는 않나요? 크레인 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투명한 정보 공유가 시민들의 신뢰를 높이고 불필요한 공포와 혼란을 줄입니다. 한국인들은 재난 상황에서도 질서를 유지하는 편이죠. 화면이 다시 바뀌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한국에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와 자가격리자 관리 앱이 등장했습니다. 한국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단 한 번도 도시 봉쇄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테스트 추적 치료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대응했죠. 10분 만에 검사를 마치고 결과는 24시간 내에 문자로 받았습니다. 러징웨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중국의 강력한 봉쇄 정책과 대비되는 이야기였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거리 두기를 실천했습니다. 정부가 믿을 만한 정보를 제공하니 시민들이 믿고 따른 겁니다. 회의장에는 이제 존경의 기류가 가득했습니다. 중국 대표단은 불편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러징웨이 박사의 얼굴에는 점점 패배의 기색이 짙어졌습니다. 크레인 교수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시스템의 힘은 강제가 아닌 신뢰에서 나옵니다. 한국은 그 신뢰를 바탕으로 위기 속에서도 함께 움직이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많아졌고 일부는 감탄의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크레인 교수의 5분 발표는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브라질 환경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률이 95%라던데 정말인가요? 크레인 교수는 미소 지으며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서울의 무인 쓰레기 분리 배출소 영상이었습니다. 주민이 쓰레기를 가져오자 카메라가 자동으로 재질을 분석하고 로봇팔이 분류하는 모습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는 건 AI입니다. 한국은 1995년부터 쓰레기 종량제를 시작했고 이제는 AI가 쓰레기를 자동 분류하는 기술까지 개발했죠. 화면이 전환되어 음식물 쓰레기가 바이오가스로 변환되는 과정이 보였습니다. 서울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는 거의 100% 자원화됩니다. 바이오가스로 전환해 발전에 사용하고 퇴비로 만들어 농가에 공급하죠. 중국 대표단은 이제 완전히 침묵에 빠졌습니다. 러징웨이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더 이상 반박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독일 환경 전문가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도 분리수거를 열심히 하는 나라인데 이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어떻게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냈나요? 크레인 교수는 새로운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RFID 태그 기반 쓰레기통이었습니다. 이 스마트 쓰레기통은 주민이 버린 쓰레기의 양을 실시간으로 측정해 요금을 부과합니다. 덕분에 쓰레기 발생량이 30% 감소했죠. 시민들은 당연히 돈을 아끼기 위해 쓰레기를 줄이게 됩니다. 프랑스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제적 인센티브와 환경 보호를 결합한 멋진 시스템이네요. 크레인 교수는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서울 도심의 신축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한국은 이제 모든 신축 공공건물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의 태양광 발전량은 5년 만에 4배 증가했죠. 화면은 다시 한강으로 바뀌었습니다. 물 위에 떠있는 대형 태양광 패널들이 보였습니다. 수상 태양광 발전소입니다. 물의 냉각 효과로 효율이 15% 높아지죠. 한국은 좁은 국토를 극복하기 위해 이런 혁신적 방법을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일본 대표가 감탄했습니다. 정말 창의적인 해결책이네요. 우리도 국토가 제한적이라 많은 도전을 겪고 있는데 크레인 교수는 마지막 환경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서울의 수소 버스와 충전소였습니다. 한국은 수소 경제의 선두주자이기도 합니다. 현대차의 수소 연료전지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죠. 이미 서울 시내버스 10%가 수소버스로 전환되었고 2026년까지 30%로 늘릴 계획입니다. 호주 대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수소 인프라 구축 비용이 엄청날 텐데 어떻게 가능한가요? 크레인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민관협력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정부가 초기 인프라를 지원하고 기업들이 기술 개발에 투자하는 방식이죠. 초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지만 장기적으로는 대기질 개선과 에너지 자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전략입니다. 크레인 교수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이어졌습니다. 기술은 자랑이 아닙니다. 기술은 생활을 바꾸는 것이죠. 한국의 모든 혁신은 시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회의장은 이제 완전히 크레인 교수의 발표에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중국 대표단만이 침묵 속에 굳은 표정을 하고 있었죠. 러징웨이 박사는 고개를 떨구고 손으로 이마를 짚은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크레인 교수는 마지막 챕터를 준비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가 그의 다음 말을 기다리는 가운데 마지막 슬라이드를 위한 준비가 이루어졌습니다. 크레인 교수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얀 화면만 가득했죠. 회의장은 의아한 표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무슨 기술적 오류가 있었나 싶었죠. 이게 한국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겸손이라는 그릇 속에 담긴 힘이죠. 그 순간 회의장 구석에서 중국 대표 러징웨이 박사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습니다. 침묵이 흐른 뒤 그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기술 자료를 봤을 땐 몰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전과 달리 낮고 억눌려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느꼈습니다. 한국은 단지 부품을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니군요. 잠시 눈을 감은 러징웨이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시장에서 앞섰다고 믿었는데 기준이 달랐던 겁니다. 그걸 오늘 5분 만에 알게 됐습니다. 회의장에 정적이 감돌았고 그 정적을 깨트린 건 한 명의 박수 소리였습니다. 일본 대표가 천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이어 독일 대표, 프랑스 대표, 그리고 모든 참석자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크레인 교수는 물 한 잔을 들어 올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오늘 조용히 세계를 이겼습니다.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의 인정을 받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아무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저 우리의 시스템과 기술 그리고 철학으로만 말이죠.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놀라운 발표였습니다. 크레인 교수님, 정확히 5분이 흘렀네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한국과의 모든 것을 보여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회의장을 둘러보니 모두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관심하거나 심지어 조롱 섞인 눈빛이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존경과 호기심으로 가득 찬 모습이었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울 점이 정말 많군요. 특히 시민을 중심에 둔 시스템 설계는 우리도 도입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독일 교수가 덧붙였습니다. 저는 오늘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선진국이란 무엇인가를요. 그건 GDP나 군사력이 아니라 얼마나 약자를 보호하고 시민을 존중하는가에 달렸다는 것을. 러징웨이 박사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듯했습니다. 그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겸손한 표정으로 크레인 교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제게 큰 가르침을 주셨어요. 크레인 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사님도 감사합니다. 덕분에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기회가 생겼으니까요. 그들이 악수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한국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모든 것을 말했다. 회의장을 나서면서 한 일본인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한국인이신가요? 정말 대단하네요. 다음에 한국 가면 이런 시스템들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어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우리의 기술보다 더 따뜻한 건 우리의 환대니까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제네바의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그 무수한 별들처럼 우리나라는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밝히면서도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어떤 나라는 떠들었고 어떤 나라는 침묵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그 침묵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대한민국은 말하지 않고 세계를 이겼습니다. 조용히 앉아있던 한 나라가 단 한마디로 세계를 멈춰 세웠습니다. 반도체도 수돗물도 지하철도 중요했지만 그보다 더 강력했던 건 국민의 일상이 곧 경쟁력이 되는 나라였다는 겁니다. 누구는 연설로 나라를 드러냈지만 대한민국은 살아가는 방식 그 자체로 증명했습니다. 큰 소리 한 번 치지 않았지만 결국 박수는 한국을 향해 쏟아졌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미처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했던 것들. 오늘 그게 세계에선 부러움의 대상이었단 걸 다시 느끼게 됩니다. 늘 그렇듯 대한민국은 말보다 실력으로 보여주는 나라였고 지금도 그렇게 조용히 자기 몫을 해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세 스푼이었습니다.